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플래시보로서의 한류란 제목의 2021년에 창간된 스페인 문화 잡지 노트다운에 실린 한류 칼럼을 살펴보겠습니다. 플래시보는 의학에서 환자에게 심리적 위안을 주기에 투여하는 가짜 약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짜 약을 먹고도 아픔이 없어지게 되는 경험을 위약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 칼럼에서는 우리 한류를 플라시보 효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의사가 환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밀가루 약을 주듯 서구 사회는 자본주의와 무한 경쟁이 주는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지만, 대신 K-팝과 K-드라마라는 달콤한 가짜 약을 먹으며 순간의 고통을 잊는다는 내용의 깊이 있는 한류 분석 기사입니다. 기사가 엄청나게 깁니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한류는 한국 문화의 세계적 확산, 문화적 쓰나미라는 말보다 더 부드럽게 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코리안 웨이브, 즉 한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한류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 구조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은 지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이제 한류라는 단어는 이국적인 호기심을 뜻하지 않습니다. BTS의 자로잰 듯한 칼군무부터 텔레비전 드라마 속 완벽하게 계산된 눈물, 오스카를 거머쥔 기생충, 지하철 승객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설계된 한국의 웹소설에 이르기까지, 한류는 전 세계를 움직이는 거대한 톱니바퀴를 의미합니다. 한국은 불과 두세기 만에 가전제품을 수출하던 나라에서 온갖 형태의 정서적 위안을 파는 나라로 탈바꿈했습니다. 마치 한류가 가진 모든 의미를 집약한 친밀함의 산업적 공식을 찾아낸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 유럽에서 한류는 매혹과 불신이 뒤섞인 시선으로 소비됩니다. 저토록 거대한 성공이 과연 자발적일 수 있는가라는 의구심과 어쨌든 제대로 통하고 있다는 확신이 공존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소비하는 것은 단순한 뮤직비디오나 소설이 아닙니다. 현대사회의 불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예쁘게 포장된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팝 문화를 제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혹한 현실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휴대용 대피소를 만듭니다. 한류 성공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전히 문화란 학문적 엄숙함이나 제국주의적 향수로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할 때 K-팝은 시차를 둔 심리치료로 다가왔습니다. K-팝은 한류의 첫 번째 선발대이자 반짝이로 뒤덮인 트로이의 목마였습니다. 처음에는 화장한 소년들, 알아들을 수 없는 후렴구, 군대식 규율로 연습한 안무 등 아시아의 기이한 문화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 기이함은 글로벌 상품이 되었고 서구 평론가들에게는 배아프게도 가장 돈이 되는 상품이 되었습니다. 이제 BTS는 과거 백스트리트 보이스가 군림하던 경기장을 가득 채우고, 블랙핑크는 한때 마돈나의 차지였던 상징적 공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돌 그룹을 찍어내는 한국의 시스템은 할리우드 임원들이 질투로 새하얗게 질릴 만큼 효율적입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음악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일종의 치료에 가깝습니다. 팬덤은 좋아요를 대가로 기도하는 세속적인 교구처럼 작동합니다. 소속감은 수집용 포토카드와 트위터의 실시간 트렌드 업로드 횟수로 측정됩니다. 많은 청소년에게 K-팝 그룹이 기존의 가족을 훌륭하게 대체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은 위로하고 가르치고 도덕적 지평을 제시하며 전통적인 제도가 더 이상 보장하지 못하는 공동체의 환상을 제공합니다. 서구 사회는 당연히 이러한 대량 생산형 아이돌과 노골적인 이미지 상업주의를 비웃고 풍자합니다. 그러나 박스오피스 성적표를 마주하는 순간 그 웃음은 얼어붙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인위성을 비웃는 바로 그 순간에도 런던이나 로스앤젤레스에서 그 감정적 자동인형들이 스타디움을 매진시키는 모습을 보려고 기꺼이 티켓을 사기 때문입니다. 스타를 가전제품처럼 찍어내는 산업을 비하하면서도 막상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예언자를 기다리듯 줄을 섭니다. K-팝은 음악이라기보다 하나의 서비스입니다. 모든 것이 유동적이고 불안한 세상에서 붙잡을 수 있는 정체성, 위로, 그리고 서사를 제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 서구 사회가 종교, 이념, 조국, 그리고 문화상품으로 행했던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은 해시태그와 칼군무가 함께 제공될 뿐입니다. 괴물과 해체된 가족, 그 사이 할리우드는 이 공식을 모방하되 불편함을 쏙 빼버립니다. 디지털 괴물이 등장하는 재난을 만들고 결국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합니다. 마치 불안이란 감정도 셀로판지에 예쁘게 포장되어야만 소비될 수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반면 한국은 마취 없는 날것의 버전을 제공합니다. 화학물질 배출의 은유인 괴물들, 실패하는 영웅들,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결말들. 이는 우리가 공유하고 있지만 자막을 통해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이 세상의 불편한 거울입니다. 한국 영화의 성공은 이국적인 정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직감하면서도 차마 말하지 못하는 바를 끄집어내는 능력에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유지되는 균형이 너무나 위태로워서 진짜든 은유적이든 괴물 하나만 나타나도 모든 것이 순식간에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한국 영화가 불안정과 실패라는 감정적 유토피아의 아픈 곳을 과감히 찔러댄다면 K드라마는 정확히 그 반대의 역할을 합니다. 관객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필요한 감정적 유토피아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드라마들 속에서 사랑은 여전히 존재하고 선함은 대개 보상받으며 깨진 가족은 다시 봉합될 수 있습니다. 매 에피소드는 적어도 화면 안에서만큼은 인생이 이해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관객을 허무 속에 내버려 두지 않는 서사적 의미가 존재함을 상기시킵니다. 이것은 단순히 로맨티시즘의 문제가 아닙니다. K드라마는 한류에서 가장 감성적인 진영으로 작동하며 일자리, 우정, 공동체 등 단단했던 모든 것이 녹아내리는 세상에서 서사적 피난처가 되어줍니다. 한국의 멜로드라마는 취약함을 비웃지 않고 오히려 이를 하나의 멋진 볼거리를 승화시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은 무적이 아니라 상처 입은 존재들이며 줄거리는 파괴가 아니라 재건의 가능성을 향해 흘러갑니다. 어쩌면 서구에서는 더 이상 만들어내지 못하는 위로를 한국이 주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기 서구에서는 로맨틱 코미디마저 결국 비아냥으로 끝나버리니까 말입니다. 시청자들이 이 시리즈에서 발견하는 것은 한국이라는 국가 그 자체라기보다는 단 몇 시간만이라도 세상이 덜 잔인하고 더 이해하기 쉬우며 심지어 더 정의로울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감정적 유토피아는 합법적으로 나쁜 놈이 될 수 있는 안티히어로들의 그 어떤 서사보다 더 혁명적입니다. 트라우마에서 힐링 픽션으로 국경을 넘는 한국 문학은 대개 트라우마라는 표를 달고 움직입니다. 프랑크푸르트, 파리, 마드리드 등에서 번역되고 수상하는 작품들은 대개 전쟁의 기억, 군사 독재 혹은 도시 노동의 소외를 다룹니다. 번역된 문학적 정전은 한국이 흉터와 상처로 글을 쓴다고 말해주는 듯하며 이는 어느 정도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소설마다 애도가 들어있고 이야기마다 상실이 고여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유령을 치유 목적의 사소설로 테마하는 데 익숙한 유럽 독자들에게 한국 소설 속 고통은 쉽게 공감할 수 있고 이입할 수 있으며 소비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른바 치유소설이라는 병행현상도 등장합니다. 따뜻하고 거의 위로가 되는 어조를 지닌 소설들, 감정적 휴식을 초대합니다. 서울의 서점에는 숨쉬는 법, 이웃집 고양이 소리를 듣는 법, 삶이 작은 다정한 장면으로 흘러오도록 가르쳐주는 책들이 가득합니다. 이 문학은 상을 받기 위한 것보다는 독자의 불면증 속에서 동행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비난하기보다는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구 평론가가 눈썹을 치켜 올리며 진보하다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 스토리는 특정 요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지친 근무 후 세상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 독자의 모습입니다. 역설적인 점은 한국 문학이 두 극을 동시에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서구가 기대하는 역사적 냉혹함, 폭력으로 특정지어진 고난과 비극적인 한국, 그리고 독자들이 추구하는 회복적 친밀감, 이 두 긴장 사이에서 독특한 문화 생태계가 형성되는데 내 삶을 위로하는 베스트셀러와 군사 탄압을 해부하는 소설이 공존합니다. 아마도 트라우마와 치료의 공존이 한국 문학이 국제 박람회와 침대 옆 탁자 모두에서 자리 잡는 이유를 설명해 줄 것입니다. 서구 사회는 신파와 감상주의를 경멸합니다. 다만 자막을 통해서 볼 때만 예외입니다. 자국 문화에서라면 유치하고 오글거린다고 치부했던 것들이 건너편 나라의 문화가 되면 어느새 섬세함으로 탈바꿈합니다. 우리가 신파극이라며 폄하하던 장르가 한국의 옷을 입으면 정서적 세련됨으로 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국적인 정치라는 핑계를 방패삼아 이러한 이야기들을 소비합니다. 낯설고 생소한 언어들과 미래지향적인 도시 풍경 속에 다정함이 포장되어 전해진다면 더 이상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진통제 한 팩을 소비합니다. 플랫폼과 알고리즘은 마치 문화적 비타민 보충제처럼 우리에게 이를 제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죄책감 없이 울 수 있는 시리즈, 더 잠잘 수 있는 소설, 인생이 무한 반복되는 공유 오피스 같은 피로 사회를 경험할 수 있는 플레이리스트. 우리는 이를 다양성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편안함의 표준화입니다. 이 모순은 그야말로 정교합니다. 우리는 자극 콘텐츠에는 냉소와 거리두기를 요구합니다. 즉 상처받은 영웅, 열린 결말, 그리고 능숙한 시니컬함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저 멀리 다른 나라의 콘텐츠에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마음 놓고 울 수 있는 공간을 찾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다정함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기에 다정함을 외주하고 희망을 품는 것이 스스로를 덜 똑똑해 보이게 만든다고 믿기에 희망을 하청줍니다. 시장의 눈은 언제나 매섭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결핍을 포착해 예쁘게 포장한 뒤 완벽한 브랜딩을 입혀 팔아치울 뿐입니다. 그 결과 우리 손에 쥐어지는 것은 안락한 신기루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문화를 알아가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고화질로 되돌아온 우리 자신의 결핍을 마주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국은 우리를 치유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를 비출 뿐입니다. 정작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한류의 성공이 아닙니다. 자체 제작한 감정보다 빌려온 감정을 소비하는 것이 훨씬 더 견디기 수월하다고 믿어버리는 우리 자신의 순종적인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른바 한강의 기적 혹은 한국의 기적이라 부르는 현상은 문화적 경이로움이라기보다 우리 자신의 결핍을 비추는 거울에 가깝습니다. 한국이 21세기의 비밀 공식을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그저 서구 사회가 감정을 수입하고 희망을 외주주며 단 한순간만이라도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듯한 서사를 빌려야만 하는 비참한 현실에 굴복했을 뿐입니다. 한국은 스스로에게 지쳐버린 서구의 증상입니다. 깊은 불신에 빠져 완전히 고립된 채 멋진 사운드 트랙과 칼군무가 곁들여진 정서적 위안제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서구의 자화상인 것입니다. 한국이 얻은 국제적 명성은 단순히 문화산업의 힘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드라마와 노래, 그리고 구원과 희생의 서사를 통해 우리가 자국에서 스스로 내팽겨쳐버린 가치, 즉 아주 잠깐 동안만이라도 순수함의 아름다움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을 상기시켜줍니다. 이러한 자각은 참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우면서도 동시에 중독적입니다. 바로 이 점이 한류가 글로벌 플라시보가 된 이유입니다. 한류는 우리를 자극하는 동시에 위로합니다. 우리 자신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이 한국적 현상은 그들의 승리라기보다 우리의 패배일지도 모릅니다. 서울을 배경으로 촬영된 역사 드라마를 보며 우리가 흘리는 눈물 속에는 타문화에 대한 매혹보다는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할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감동하는 법을 잊어버렸다는 고백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우리를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구원받기를 갈망하고 있는지 그 비참한 처지를 증명하러 왔을 뿐입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전체적으로 깊이 있는 한류 분석 칼럼인데 아마도 과거 전 세계를 호령하던 서구 문화가 한류라는 파도를 맞으며 충격과 자각을 동시에 보여주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 소프트 파워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 과거 김구 선생님께서 군사력과 경제력보다 문화의 힘을 간절히 바라셨는지를 알 수 있는 칼럼입니다. 유럽에서 한류가 가장 먼저 퍼졌고 또 가장 뜨거운 나라를 꼽자면 바로 영국일 것입니다. 영국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국립박물관에서 한류 전시회를 열었고 그 바통을 이어받아 프랑스가 다시 한류 전시회를 열었고 그 기세로 올해는 호주에서도 열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어떤 나라의 문화현상 이름으로 전시회를 연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현상입니다. 그만큼 지금 한류의 기세는 우리의 체감보다 더 뜨겁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몇 년 전 영국의 왕족 중년 여성이 한류에 어떻게 빠졌는지, 그리고 그녀가 한국 여행을 하면서 더 한류에 빠졌다는 기사를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가디언에서 어느 날 우연히 한류에 빠져서 한국에 온 여성의 이야기를 수기 형식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기사의 주인공은 영국 여성 에밀리 아밀리아이고, 이 기사를 보면 한국어 통역을 하면서 한국 CF, K-팝 뮤직비디오 출연과 K-드라마 단역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그녀는 유튜브로 한국 생활을 소개하고 있는데 구독자를 약 4,200명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사가 재미있습니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알게 된 것은 2013년 중국어 숙제를 하다가 벌어진 작은 실수 덕분이었습니다. 당시 16살이었던 나는 외국어를 잘하기 위해 필요한 자질들을 단 하나도 갖추지 못한 학생이었습니다.
자신감도 없었고 낯짝이 두껍지도 못했으며 남들 앞에서 소리내어 말하고 싶은 생각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2 외국어를 선택해야 했을 때 나는 스스로 포토그래픽 메모리가 있다고 믿었기에 중국어가 가장 좋은 대안처럼 보였습니다. 복잡한 한자들을 몇 시간씩 외우면 말 한마디 하지 않고도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거라 자만했습니다. 하지만 내 착각이었습니다. 회화는 않겠다던 나의 굳은 결심은 중국어 수업을 시작한 지 석 달 만에 원어민 회화 선생님을 만나면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예상대로 내 회화 실력은 형편없었습니다. 나는 눈물을 흘렸고 선생님도 같이 울었습니다. 내 형편없는 실력에 큰 충격을 받은 선생님은 손으로 눈물을 조용히 훔치며 발음을 교정하기 위해 중국 드라마라도 찾아서 보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제안하셨습니다. 그날 밤 나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넷플릭스를 뒤졌습니다. 지금과 달리 당신은 선택할 수 있는 아시아 드라마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우중충한 일본 범죄 시리즈 몇 편, 긴 회색 수염을 기른 인물들이 칼싸움을 벌이는 중국 대하사극 몇 편, 그리고 머리를 완벽하게 세팅한 고등학교 록밴드가 나오는 대한민국 드라마 한 편이 전부였습니다. 당시 원디렉션에 열광하던 영국의 10대 소녀였던 나에게 이 한국 드라마는 그야말로 대박이었습니다. 젊은 한국 배우들로 가득 찬 매력적인 썸네일 위로 마우스를 가져다 대며 숙제 핑계로 TV를 보는 걸 마다하지 않던 나는 순진하게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선생님이 드라마를 보라고 하셨잖아. 만약 그때 그 영상을 클릭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은 어떻게 흘러갔을지 종종 상상해보곤 합니다. 한국 문화는 순식간에 내 삶을 지배하는 집착이 되었습니다. 드라마 닥치고 꽃미남 밴드의 OST는 귀에 대고 속삭이듯 중독성이 강했고 4명의 주인공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잘생겼으며 기타리스트가 처음 화면에 등장했을 때 노트북 앞에서 나도 모르게 어머나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세이렌의 노랫소리처럼 나를 유혹했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끈끈한 우정과 맛있는 음식 그리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가득 찬 활기찬 공간처럼 보였습니다. 무언가 특별히 일을 시작하게 되는 기분이었고 나는 반드시 그곳에 가야만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중국어 선생님을 울린 지 5년 만에 나는 마침내 서울 땅을 밟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한국 문화가 지금처럼 세계적인 주류는 아니었기에 나는 한국어를 배우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사실 K-드라마에 미쳐서 간다는 진짜 이유보다는 그게 훨씬 그렇게 만족스러운 관찰자로 살아가던 중 정말 우연한 기회로 전소미의 When You Waiting For 뮤직비디오에 캐스팅되었습니다. 현재 조회수 7천만 회를 넘긴 그 영상 말입니다. 이 촬영을 시작으로 또 다른 뮤직비디오를 찍게 되었고 뮤직비디오 출연은 광고 촬영으로 그리고 수많은 광고는 마침내 콘텐츠 성지인 한국 드라마 출연으로 나를 이끌었습니다. 중국어 선생님 앞에서 눈물을 쏟아낸 지 8년 만에 나는 꿈에 그리던 한국 드라마 촬영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찍었던 뮤직비디오나 광고가 되게 그러했듯 나에게 주어진 역할은 키 크고 금발인 외국인 보조 출연자 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단순히 서 있는 것 외에도 영어를 구사하는 외국인 보조 출연자 무리를 통솔하며 그들과 한국인 제작진 사이에서 통역을 돕는 역할까지 맡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날의 주인공인 주연 배우가 걸어 들어와 내 바로 옆 바 의자에 자리를 잡고 앉았고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간 내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내가 처음 한국 드라마에 빠지게 만들었던 닥치고 꽃미남 밴드의 바로 그 멋진 기타리스트였습니다. 그 순간 비로소 모든 것이 실감났습니다. 나는 촬영장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좋아했던 한국 배우부터 시작해서 내가 한국어로 직접 대화를 나누고 있는 한국인 제작진들 그리고 내가 디렉팅하고 있던 15명 안팎의 외국인 출연자들까지 과거에 무심코 눌렀던 단 한 번의 클릭이 내 인생의 궤적을 통째로 바꾸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나는 언어에 대한 증오를 극복했습니다. 이제 나는 자신감이 생겼고 그리고 나는 내 꿈을 살고 있습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어떤 문화가 자신의 삶을 바꾼다는 것은 그만큼 그 문화가 매력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화를 한때 촌스럽고 구식이다라고 생각하고 살 때도 있었지만 이 한류의 힘은 이제 우리를 자랑스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친한파 외국인들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친한파 외국인들이 많이 늘수록 우리나라의 국제적 입지는 더 단단해집니다. 아마도 이 문화의 힘이 가장 강력한 외교력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작년 6월 넷플릭스에서 K-팝 데몬헌터스가 등장했을 때 우리나라 일부 시청자들은 이 영화는 우리나라가 제작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전혀 경제적 효과가 없다고 투덜거렸습니다. 저는 그런 댓글에 이런 대댓글을 달았습니다. 비록 이 드라마의 직접적인 수익은 우리에게 1원도 들어오지 않지만 향후 10년을 봤을 때 이 영화는 우리에게 가장 많은 수익을 안겨줄 거라 말했습니다. 이유는 이 영화의 제목 K-팝과 이 드라마 속 배경 때문입니다. 결국 이 영화는 전 세계 엄청난 히트를 하며 지금도 무려 55주 연속 넷플릭스 영화 부문에서 탑10에 올라 K-팝과 소울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화 힘, 특히 드라마 영화 속 배경의 힘은 엄청난 관광 수요를 창조합니다. 과거 겨울연가의 히트는 여전히 남이섬에 일본 관광객을 오게 만들고 있고, 도깨비 히트는 강원도 강릉의 바다 방파제에 해외 팬들을 여전히 찾아오게 만듭니다. 또 한국 사극의 히트는 각 지방의 드라마 세트장과 전주 한옥마을과 서울의 경복궁에서 외국인들에게 한복을 입게 만듭니다. 이런 K-드라마 영화의 힘이 일본과 중국을 제치고 한국을 관광대국으로 만들고 있다는 프랑스 기사가 올라왔는데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어 관광의 사각지대였던 한반도가 이제 K-팝과 넷플릭스 드라마 효과에 힘입어 아시아에서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 선두로 가파르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진해색 벽, 미래지향적인 라인, 반짝이는 연한색의 나무바닥, 레깅스와 티셔츠 차림의 관광객들이 오후 5시 정각에 맞춰 열정적인 K-팝 댄스 수업을 듣기 위해 플로어로 입장합니다. 밖에는 서울의 브루클린이라 불리는 트렌디한 성수동 거리의 붉은 벽돌과 금속으로 된 도시 스카이라인과 세련된 카페들이 차가운 푸른 햇살 아래 펼쳐져 있습니다. 강철 블록하우스 같은 이 스튜디오 내부에는 힙합과 일렉트로 댄스가 뒤섞인 폭발적인 안무의 템포가 울려 퍼지며 매사 빨리빨리 리듬에 맞춰 살아가는 이 거대한 메트로폴리스와 박자를 맞춥니다. 여기는 정말 거대해요. 리듬 에너지 모든 것이 파리보다 훨씬 빨라요. 그 점이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일주일 전 파리에서 도착해 여전히 신선한 충격 속에 있는 26세 프랑스 여성 가엘란이 흥분하며 말합니다. 이날 오후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걸그룹 블랙핑크의 안무가 리아킴이 설립한 1밀리언 댄스 스튜디오에 친구들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리아킴은 르피가로와 인터뷰에서 처음 문을 열었을 때 런던의 박싱데이처럼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관광객의 75%가 외국인이었는데 지금 다시 그 수준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와 함께 춤을 추기 위해 지구 반대편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전혀 믿기지 않았던 일이라며 밀리언 팔로워의 주역다운 소회를 밝힙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긴 봉쇄 장벽을 지나 가엘라는 자신의 첫 아시아 대장정으로 망설임 없이 한국을 택했습니다. 오늘날 휴식과 새로운 자극을 찾는 G세대의 새로운 트렌디한 목적지가 된 곳입니다. 유튜브 시대의 비틀즈라 불리며 파리 베르시 공연장을 가득 채우고 이제는 서울의 자체 뮤지엄까지 둔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 그리고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은 영화 기생충 등이 그녀를 오랫동안 관광의 병방이었던 이 반도로 이끌었습니다.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2년간 굳게 닫혔던 국경이 열리자 서울은 여행객들을 무섭게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서울에 본사를 둔 현지 여행사 캡코레의 멜레진 브랭시의 운영 책임자는 지난 10월부터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수치는 2019년 대비 70%에서 140%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주요 고객층이었던 중국과 일본 관광객의 복귀가 다소 더딘 상황에서도 한국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노리는 자국 스타들의 파워를 활용해 서구권과 동남아시아 관광객들을 대거 유치하고 있습니다. 전통 한옥이 밀집한 북촌의 좁은 골목길에서는 태국어나 독일어가 프랑스어, 스페인어와 함께 뒤섞여 들립니다. 이 추세라면 2028년까지 2019년의 역대 최고 기록의 2배에 달하는 2,800만 명의 관광객 유치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삼성의 나라이자 오랫동안 거대한 공업국가로만 알려졌던 한국이 이제는 안방극장을 통해 관광대국으로 대전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K콜의 관계자는 넷플릭스 효과가 크다.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이 한국 드라마를 보았고 이제는 그 나라를 직접 경험하고 싶어 한다고 설명합니다. 2011년에 설립된 이 여행사의 베스트셀러 상품 중 하나는 드라마 촬영지 투어가 포함된 한류 패키지입니다. 초기에는 K-팝 팬들이 줄을 이루었으나 이제는 오징어 게임이나 역사 드라마에 매료된 30대와 은퇴 세대까지 고객층이 넓어졌습니다.
블랑시의 책임자는 오랫동안 모험가들의 전유물이었던 한국이 이제는 대중적인 여행지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세기 전환기 만화와 애니메이션으로 인기를 끌었던 일본의 성장 경로와 닮아 있습니다. 드라마가 투영하는 판타지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창덕궁의 비밀정원이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불교 사찰이 있는 신라의 고도 경주로 발길을 이끕니다. 관광객들은 화려한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고 전문 사진작가의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합니다. 블랑시에는 디즈니 공주 같은 감성이 있어서 반응이 아주 좋다고 귀뜸합니다. 영화 속 배우들의 세련된 매너와 미학에 매료된 인스타그램 세대,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 이는 아주 소중한 기념품입니다. 이들은 또한 스트리트 푸드를 즐기고 소주를 부딪히는 바베큐를 맛본 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대도시 중 하나인 이곳에서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홍대 대학가 클럽에서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보르도에서 온 대학생 로마는 배우들이 멋지고 스토리가 친숙하면서도 로맨틱하다며 새로운 상상의 국경을 발견한 것에 열광합니다. 또한 서울은 홍콩을 위협하는 아시아의 새로운 현대미술 허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세계적인 아트페어 프리즈가 상륙했고 한남동 등 트렌디한 지역을 중심으로 페로탄 같은 국내외 갤러리가 엄청나게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한남동에는 이태원과 멀지 않는 곳에 삼성과 부석 리움미술관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태원은 지난 할로윈 당시 15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비극적인 압사사고로 깊은 슬픔에 잠겼던 밤의 거리입니다. 희생자 중에는 프랑스, 일본, 이란, 미국 등지에서 축제를 즐기러 온 젊은 관광객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자석이 가진 강력한 끌림 뒤에 찾아온 비극적인 단면이었습니다. 관광객들은 서울에서 KTX로 쉽게 닿을 수 있는 남부 항구 도시 부산으로도 발길을 돌립니다. 부산은 국제영화제와 크로아제트 해변을 연상시키는 광활한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유명합니다. 일부는 르 클로지에와 니콜라 부비에가 사랑했던 제주도까지 내려가 한라산 하산을 등반하거나 중문 해변에서 해수욕을 즐기기도 합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이런 웃긴 속담이 있습니다. 잘 기른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그런데 이제 이런 속담이 새로 생길 듯 합니다. 잘 만든 K드라마 하나 열 관광 홍보 영상 안 부럽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